부대 내 집단 폭행으로 목뼈가 개박살난 여동생. 그날 현직 3스타, 2스타, 1스타 오빠들이 부대를 찢으러 왔습니다. 2025년 1월 강원도 화천의 공기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폐부를 찔렀다. 제7사 낙여단, 불사조라 불리는 이곳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봉우리들은 거대한 빙벽처럼 솟아있었고 골짜기를 핥히고 지나가는 칼바람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온기를 무자비하게 빼앗아갔다. 이 혹독한 빙벽의 요새에 새로운 소위 한 명이 부임했다. 그녀의 이름은 하설리.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초임 장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까지 받은 인재. 그녀가 수많은 편한 보직을 마다하고 최전방, 그것도 가장 험준하다는 7사낙여단 통신대대로 자원했을 때 모두가 의아해했다. 창설 이래 첫 여성 소대장의 등장이었다. 충성. 금일부로 알파중대 1소대장으로 명받은 소위 하설리입니다. 중대장 송치훈 대위 앞에서 뱉어낸 첫 인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의 짧은 단발머리와 당당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눈빛은 군인 그 자체였다. 하지만 송 대위의 눈에는 못마땅한 기색이 스쳤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소위, 여기가 어떤 곳인지는 알고 지원한 건가? 여긴 속국 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특히 통신은 단 하나의 실수로 부대 전체가 눈과 귀를 잃는 곳이라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떤 임무든 완수할 자신 있습니다. 설리의 대답에 송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두 명의 남자 1소대 부소대장인 조태규 중사와 옆 소대장인 강민혁 중위의 표정은 더욱 노골적이었다. 조태규 중사는 달고 다른 고참이었다. 굵은 목과 다부진 체격,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짬에서 나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설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계집애가 어딜 감히.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반면 강민혁 중위는 정반대였다.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인상. 그는 설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친절하게 웃었다. 하소위님 환영합니다. 저는 이소대장 강민혁입니다.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1년 선임이니까 도와드릴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칼날을 설리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호의가 아닌 날카로운 경계심과 시험하려는 듯한 교활함이 번뜩이고 있었다. 설리는 그들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생각했다. 그래, 예상했던 반응이야. 하지만 난 증명하러 왔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군인 하설리로서 이곳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는 든든하다 못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 첫째 오빠 하사는 합참의 핵심 보직을 거치고 있는 육군 소장, 둘째 오빠 하진은 최신의 이지스함의 함장인 해군 대령, 그리고 막내 오빠인 하강은 공군 F-35 스텔스기 편대장인 공군 소령이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스타 집안의 막내딸. 그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녀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하지만 설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오빠들의 후광이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기를 거부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혹한의 빙벽을 뚫고 피어나는 한 송이 설중매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고 이곳 가장 춥고 높은 곳으로 스스로를 내던진 것이다. 부임 첫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시작되었다. 조태규 중사는 사사건건 설리의 지시에 토를 달거나 교묘하게 무시했다. 병사들 앞에서는 존대하는 척했지만 뒤돌아서면 소위 나부랭이가 뭘 알아라며 비웃음을 흘렸다. 강민혁 중위는 겉으로 살갑게 굴며 다가와 부대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는 척했지만 그가 건네는 정보는 언제나 교묘하게 왜곡되어 설리를 곤경에 빠뜨리기 일쑤였다. 중대장 송치훈 대위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했다. 오히려 그는 설리가 빨리 두 손 들고 떠나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설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아 통신 장비를 점검했다. 병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려 애썼다.
처음에는 그녀를 낙하산 혹은 장식품으로 여기던 병사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갓 자대 배치를 받은 박시우 이병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설리의 모습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살얼음판 같던 부대의 겨울은 더욱 깊어졌고 마침내 여단 전체가 참가하는 혹한기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신형 전술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용에 있다. 특히 우리 알파 중대는 주 공격로의 통신을 책임져야 해. 만약 여기서 빵꾸 나면 훈련 전체가 마비되는 거야. 알겠나? 송치훈 대위의 엄포에 중대 전체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는 설리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다. 하소위. 첫 훈련인데 잘할 수 있겠어? 괜히 의욕만 앞세워서 사고치지 말고 모르면 조 중사한테 물어봐가면서 해. 그것은 격려를 가장한 경고이자 책임 전가였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경험 없는 초임 소위인 그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조태규 중사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강민혁 중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설리에게 다가왔다. 소위님, 이번에 도입된 신형 장비가 좀 까다롭습니다. 제가 작년에 운용해봤는데 매뉴얼에도 없는 오류가 꽤 많더군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조언처럼 들렸지만 설리는 그 안에 숨겨진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마치 무대 위에 배우를 세워놓고 곧이어 벌어질 비극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보였다. 설리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대원들을 둘러보았다. 불안과 기대로 상기된 젊은 얼굴들. 그들을 보며 설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무너지지 않아. 절대. 그녀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화천의 밤하늘에서 거친 눈발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빙벽의 요새는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혹한기 훈련의 막이 올랐다. 화천의 산야는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는 세찬 바람 소리뿐인 듯 했다. 칠산 악여단 불사조의 장병들은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채 혹독한 자연과의 싸움을 시작했다. 하설리 소위가 이끄는 1소대는 훈련의 핵심인 신형 암호화 전술 통신망 케르베로스-3의 설치 및 운용을 맡았다. 케르베로스-3는 기존의 통신 체계를 완전히 뒤바꿀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불안정했다. 미세한 환경 변화나 사소한 운용 미숙에도 쉽게 오류를 일으키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도 같았다. 이 시스템은 사실 여단에 시범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개발 단계에 깊이 관여했던 한 퇴역 장군의 역작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만큼 군 상층부의 관심도 지대했다. 소대장님, C지점 안테나 설치 완료했습니다. 좋아. 박이병, 즉시 주파수 동기화 시작해. 매뉴얼 3-2페이지 절차 정확히 지키고. 설리는 꽁꽁 얼어붙은 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며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추위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복잡한 장비들을 다루는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정확했다. 병사들은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주 통제 장비를 만지던 조태규 중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그가 담당한 비화 장비 음성 암호화 장치에서 계속해서 원인 모를 에러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조 중사님, 무슨 일입니까? 설리가 다가가자 조 중사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소위님은 신경 끄십시오. 이런 건 짬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매뉴얼만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는 일부러 설리를 배제한 채 장비를 툭툭 치거나 케이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설리의 눈에 그의 행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다. 케르베로스-3의 핵심은 각 장비 간의 유기적인 연결이다. 저렇게 충격을 가하다가는 민감한 내부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었다. 조 중사, 그렇게 다루면 안 됩니다. 내부 충격에 취약한 모델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됐다고요. 조 중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때 강민혁 중위가 타이밍 좋게 나타났다.
하소희님, 이쪽은 조 중사님께 맡기시죠. 워낙 베테랑이시라 금방 해결하실 겁니다. 소희님은 저쪽 예비 전원 공급 장치나 한번 더 점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또 말썽을 잘 부리거든요. 강중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설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설리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미묘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공모자들의 은밀한 신호였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녀를 핵심 장비에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뭔가 꾸미고 있어. 설리는 불안감을 애써 억누르며 예비 전원 장치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우자 조 중사는 주변을 쓱 둘러본 뒤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통제 장비 뒤편에 작은 케이블 하나를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틀어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능청스럽게 장비를 만지는 척했다. 그날 밤 임시 수경지에서였다. 모두가 지쳐 잠든 시간 설리는 통신 텐트에서 홀로 케르베로스-3의 운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낮 동안의 찜찜함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로그 기록을 샅샅이 훑던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상의 비화 장비 쪽에서 간헐적으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한 접촉 불량이라고 하기엔 패턴이 너무 일정해. 마치 누군가 심장 박동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스템에 미세한 충격을 가하는 듯한 흔적이었다. 그때 텐트 입구가 조용히 열리며 박시우 이병이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들어왔다. 소대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추우실 것 같아서. 앳된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설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가락 끝으로 퍼져나갔다. 고맙다 박이병. 잠은 좀 잤어? 괜찮습니다. 소대장님이야말로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시우 이병은 설리를 진심으로 따랐다. 그가 본 하설리 소위는 여자 군인이 아니었다. 그저 가장 책임감 강하고 가장 유능하며 부하를 아낄 줄 아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그는 조 중사와 강중희가 소대장님을 은근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계급의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졌다. 걱정 마. 이게 내일인걸. 설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회로도처럼 얽혀 있었다. 조태규의 노골적인 방해, 강민혁의 교활한 이간질, 그리고 송치훈의 의도적인 방관.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거대한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함정의 목표는 바로 자신이었다. 단순히 나를 쫓아내려는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건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이 보이지 않는 균열이 결국에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만이 심장을 옥죄어왔다. 다음 날 새벽 훈련 3일차. 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적의 기습을 가정한 실제와 같은 훈련이 시작된 것이다. 모든 통신망이 일제히 가동되었고 설리의 1소대가 책임진 케르베로스-3는 여단의 눈과 귀가 되어야 했다. 전소대 현시간부로 최고 등급 통신감도 유지, 적교신 감청 및 위치 추적 개시, 설리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통제 장비의 모니터가 새빨간 경고 메시지로 뒤덮였다. SYSTEM ERROR CRITICAL FAILURE B- 하는 날카로운 경고음이 텐트 안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여단 전체의 통신망이 한순간에 암흑 속에 갇혀버렸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대대장의 고함 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통신망 전체가 마비된 초유의 사태. 훈련은 시작과 동시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모든 시선이 하설리에게로 향했다. 비난과 조소 그리고 실망이 뒤섞인 시선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여자애한테 뭘 맡기면 이 꼴이 난다고. 조태규 중사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그는 마치 자신이 예언자라도 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설리를 손가락질했다. 강민혁 중위는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송치훈 대위에게 보고했다. 중대장님, 아무래도 신형 장비 운용 미숙인 것 같습니다.
하소위님이 의욕만 앞서서 무리하게 시스템을 가동하다가 과부하가 걸린 듯합니다. 그의 말은 설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송치훈 대위는 얼굴이 벌개진 채 설리에게 삿대질을 했다. 하설리 소위,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원상복구 못해? 너 때문에 여단 전체가 망신살 뻗치게 생겼잖아.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었어? 사방에서 쏟아지는 압박 속에서 설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그들의 의도대로 끝나는 것이다. 침착해.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야. 설리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닙니다. 운용 미숙이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인 사보타주입니다. 뭐라고? 송 대위가 기가 막힌다는 듯 되물었다. 지금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로그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시스템 다운 직전 비화 장비 쪽에서 비정상적인 전력 스파크가 수차례 감지되었습니다. 이건 단순 과부하가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물리적 충격을 가했다는 증거입니다. 설리의 단호한 말에 조태규 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강민혁 중위의 눈썹도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말 같은 소리를 해.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건데? 여기 있는 우리 중에 간첩이라도 있다는 거야? 조 중사가 펄쩍 뛰며 반박했다. 하지만 설리는 그에게 시선도 주지 않은 채 통제 장비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폭풍처럼 오가기 시작했다. 복잡한 명령어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고 그녀는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개발자 모드로 접근하고 있었다. 육사 시절 케르베로스 시스템의 초기 모델을 설계한 교수 밑에서 프로젝트를 도왔던 경험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메인 시스템을 우회해서 보조 회로로 직접 접근하고 있습니다. 5분, 아니 3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녀의 모습은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의 기백에 눌린 듯 송 대위도 조 중사도 잠시 말을 잃었다. 시간이 흐르고 텐트 안에는 설리의 타자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1분, 2분 약속한 3분이 다 되어갈 무렵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AUXILIARY CIRCUIT ACTIVATD SYSTEM REBOTING 죽은 듯이 까맣던 모니터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암흑에 갇혔던 통신망에 다시 빛이 들어온 것이다. 통신 복구됐다.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텐트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모두가 포기했던 순간에 하설리 소위가 혼자의 힘으로 해낸 것이다. 잠시 후 훈련 상황을 보고받은 여단장이 직접 통신 텐트를 찾았다. 그는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는 설리의 어깨를 두드리며 크게 칭찬했다. 하소위, 자네가 여단 전체를 구했네. 정말 대단하군. 초임 소위가 이 정도의 위기 대처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니 우리 군의 미래가 밝아. 이번 훈련이 끝나면 정식으로 표창을 상신하겠네. 여단장의 칭찬에 설리의 부하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녀를 영웅처럼 대했다. 하지만 설리는 웃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자신을 노려보는 조태규와 애써 태연한 척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은 강민혁에게 향해 있었다. 이걸로 끝이 아니야. 오히려 시작일지도 몰라.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훈련의 성공적인 재개를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간부들만의 회식 자리가 열렸다. 장소는 텐트로 급조된 허름한 식당.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송치훈 대위는 여단장에게 칭찬받은 것이 기분 좋았던지 연신 술을 권했다. 그리고 그 화살은 어김없이 설리에게로 향했다. 자자, 오늘 밤의 주인공은 우리 하소위야. 하소위, 한 잔 받아야지. 강민혁 중위가 잔을 채워주며 거들었다. 소위님,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여단장님께 제대로 눈도장 찍으셨으니 앞으로 군 생활 탄탄대로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내가 잘난 척 해봤자 결국 우리 손바닥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설리는 술을 잘 마시지 못했지만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어 잔을 받았다. 그때 술에 벌겋게 취한 조태규 중사가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이 하설리. 내가 그렇게 잘났어? 육사수석이면 다야?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조 중사님 취하신 것 같습니다. 설리가 차갑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였다. 조태규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어딜 가려고?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여긴 말이야, 너 같은 애송이가 나대는 곳이 아니라고. 순간 조태규가 설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균형을 잃은 설리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쌓여있던 장비 더미 위로 쓰러졌다. 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목에서 뚝 하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극심한 고통이 번개처럼 척추를 타고 흘렀다. 세상이 빙글 돌며 암전되었다. 추락의 메아리는 이제 막 비극의 서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참이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랐다. 하설리는 목을 부여잡은 채 신음했다. 척추를 따라 흐르는 고통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다. 목 안쪽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음을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뭐야 일어서 봐 하소위. 자신이 저지른 일의 순간 당황했던 조태규 중사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의 눈에는 반성 대신 일이 귀찮게 되었다는 짜증이 먼저 서렸다. 강민혁 중위가 가장 먼저 달려와 설리의 상태를 살피는 척했다. 그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외쳤지만 그 행동은 지극히 계산적이었다. 하소위님, 괜찮으십니까? 어쩌다가 다들 봤죠? 소위님이 일어나려다가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렇죠? 그는 주변 간부들을 향해 다급하게 동의를 구했다. 명백한 폭행을 실족 사고로 둔갑시키려는 수작이었다. 몇몇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시선을 피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나서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송치훈 대위의 서슬퍼런 시선이 모두를 압박하고 있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 불러. 송치훈은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걱정은 설리의 안위가 아닌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이었다. 최전방 부대, 그것도 여단장의 주목을 받은 여군 장교가 훈련 중 회식 자리에서 폭행으로 다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날엔 그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었다. 이 일 여기서 끝내는 거야. 알겠나? 의무병이 달려오는 사이 송치우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모두에게 경고했다. 오늘 일은 그냥 작은 해프닝이야. 하소위가 과로로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술이 좀 과해서 일어난 사고라고. 여기 있는 사람 누구든 다른 소리 하는 놈은 내가 가만 안 둬. 그것은 명령이자 협박이었다.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 그 자리에서 형성되었다. 설리는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가는 의식으로 그들의 추악한 속삭임을 들었다. 진실이 눈앞에서 짓밟히고 왜곡되는 순간이었다. 급히 달려온 의무병은 설리의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목 쪽 부상 같습니다. 이건 당장 외부 병원으로 후송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안 돼. 송치훈이 단칼에 잘랐다. 외부 병원은 무슨. 자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 그냥 좀 삔 거겠지. 부대 의무실로 옮겨. 그리고 이 일 절대 외부에 발설하지 마. 의무병은 대위의 강압적인 태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리는 결국 들것에 실려 여단 의무실로 옮겨졌다. 군의관은 송치훈의 눈치를 살피며 몇 번 목을 만져보더니 경미한 경추부 염좌라는 진단을 내렸다. 엑스레이조차 찍지 않은 날림 진료였다. 진통제 맞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일단 보호대 깁스를 해두죠. 설리의 목에 차갑고 딱딱한 깁스가 채워졌다. 그것은 그녀의 목을 지탱해주는 보호대가 아니라 그녀의 입을 막고 진실을 가두는 거대한 족쇄처럼 느껴졌다.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염좌가 아닙니다. 신경이 손상된 것 같습니다. 고통을 참으며 내뱉은 그녀의 항의는 묵살당했다. 하소위.
아픈 사람 심정은 알겠는데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군의관이 괜찮다잖아. 여긴 군대야. 그 정도 일로 엄살 부리면 버티기 힘들어. 송치우는 그녀를 엄살 부리는 유난스러운 여군으로 몰아붙였다. 결국 설리는 자신의 숙소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송치우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그녀의 소대원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의 면회를 금지시켰다. 충성심 강한 박시우 이병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문 앞을 서성였지만 그때마다 조태규 중사의 부하들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홀로 남겨진 설리는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목을 짓누르는 깁스는 숨을 쉴 때마다 그녀를 압박했고 진통제로도 가시지 않는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배신감과 무력감이었다. 정의와 명예를 가슴에 품고 들어온 군대였다.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썩어빠진 권력과 비겁한 침묵, 그리고 진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폭력이었다. 오빠들에게 연락해야 할까? 처음으로 오빠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전화 한 통이면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다. 당장이라도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꾸려져 이곳을 샅샅이 파헤칠 것이다. 하지만 설리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겠다던 맹세가 발목을 잡았다. 여기서 오빠들의 힘을 빌리는 것은 결국 조태규와 강민혁의 비웃음처럼 후광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의 힘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야. 그녀는 고통 속에서 결심을 다졌다. 하지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이 깊고 어두운 침묵의 그림자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밤이 깊어지자 통증은 더욱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신경을 파고들었다. 마치 이대로 영원히 침묵의 그림자 속에 갇혀버릴 것 같은 끔찍한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하설리 소위가 쓰러진 지 사흘이 지났다. 송치훈 대위의 엄격한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파편들은 막사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추악한 소문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들었어? 하소위, 회식 때 술 취해서 난동 부리다가 혼자 자빠졌대. 아니야, 내가 듣기론 조 중사님한테 먼저 시비 걸었다던데? 여자라고 안 봐준 거지. 소문의 진원지는 강민혁 중이었다. 그는 병사들 사이를 오가며 걱정하는 척 은밀하게 독을 풀었다. 하소위님이 좀 의욕이 과하셨어. 육사 수석이라고 너무 엘리트 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지. 고참인 조 중사님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워. 그의 교묘한 말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모든 책임을 설리에게 돌렸다. 순진한 병사들은 그 말을 믿기 시작했고 설리를 향한 존경심은 어느새 거만하고 문제 많은 여군 장교라는 부정적인 낙인으로 변해갔다. 박시우 이병은 미칠 것만 같았다. 내무반을 떠도는 악의적인 속삭임들을 들을 때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그날 밤 그는 똑똑히 보았다. 비틀거리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으려던 소대장님의 모습과 명백한 적의를 품고 그녀를 밀치던 조태규 중사의 폭력적인 행동을. 그는 어떻게든 소대장님을 만나 뵙고 싶었다. 하지만 설리의 숙소 앞은 언제나 조 중사의 신복들이 지키고 서서 접근을 원천봉쇄했다. 소대장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시다. 얼씬도 하지 마라. 그들의 서슬퍼런 경고에 박 이병은 무력하게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설리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목의 통증은 이제 양팔로 번져 손가락 끝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상까지 나타났다. 때때로 눈앞이 번쩍이며 아찔한 현기증이 덮쳐왔다. 명백한 신경 손상 증세였다. 군의관님, 제 상태가 이상합니다. 제발 큰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의무실을 찾아가 애원했지만 군의관은 송치훈의 눈치를 보며 같은 말만 반복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제 부대의 안전 기록에 흠집 낼 일 만들지 마, 하소위. 다 자네를 위해서야. 송치훈은 아예 그녀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부대의 완벽한 안전사고 0% 기록이 자신의 진급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는 설리의 고통 따위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박시우 이병은 화장실에 가다가 우연히 건물 뒤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조태규 중사와 강민혁 중이었다. 담배 연기 사이로 그들의 역겨운 대화가 흘러나왔다. 그 계집애 아직도 낑낑대고 있나? 깁스해놓으니까 아주 볼만하던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놔야 합니다. 감히 우리한테 덤벼? 오빠 빽만 믿고 까부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연락 한 통 없는 걸 보니. 크크, 그러게 말이야. 아주 그냥 제대로 꺾어놨어. 이제 알아서 기어나가겠지. 그들의 비웃음 섞인 대화를 듣는 순간 박시우 이병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존경하는 지휘관이 억울하게 폭행당하고 진실은 은폐되었으며 가해자들은 저렇게 웃고 떠들고 있다. 이 부패한 현실 속에서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박시우는 내무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편지지와 펜을 꺼냈다. 그는 행정 업무를 도우며 우연히 보았던 하설리 소위의 인사기록 카드 속 주소를 떠올렸다. 가족관계란에 적혀있던 3명의 오빠. 그들의 이름과 소속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서울에 있는 집 주소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이 방법밖에 없어. 만약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다. 상에 대한 고발은 하극상으로 간주되어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펜을 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그는 어두운 화장실 칸막이에 쭈그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있었던 일, 소대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지. 편지를 다 쓴 그는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편지 한 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젊은 병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정의를 향한 절박한 외침이었다. 편지를 품에 안은 박시우 이병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편지를 붙이기 위해 부대 내에 유일한 우체통이 있는 복지회관 PX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곧 멈춰섰다. 우체통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익은 얼굴. 조태규 중사의 신복 중 한 명이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노골적인 감시였다. 들켰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은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은 요새 안에서 외부로 향하는 모든 길은 막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같은 시각 하설리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던 순간 목덜미에서부터 시작된 끔찍한 통증이 전신을 후려쳤다. 그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잠시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순찰을 돌던 의무병이 쓰러진 그녀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이 보고를 받은 송치훈 대위는 이제 공포에 질렸다. 일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음을 직감했다. 만약 하설리가 이대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잔혹한 해결책이 떠올랐다. 하소위, 독감 증세가 심해서 격리가 필요하다. 다른 병사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까. 송치우는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며 그녀를 부대 외곽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 건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그곳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는 완벽한 고립 공간이었다. 진실을 완전히 파묻어 버리려는 시도였다. 먼지가 자욱하고 냉기만 가득한 창고 안 간이 침대에 눕혀진 설리는 모든 희망을 잃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은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듯 했다. 그녀는 마비된 감각이 점점 위로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오른팔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팔은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채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오빠들의 후광 없이 스스로 서겠다던 다짐, 혹한의 빙벽을 깨고 피어나겠다던 결심.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저 이 차가운 창고 안에서 조용히 썩어갈 버려진 존재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화천의 산세를 조용히 굽어보고 있는 한 고택에서 한 노인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대한민국 군의 전설로 불렸던 퇴역 사성장군 최진원이었다. 그가 바로 케르베로스-3 시스템의 아버지였다. 비록 군복은 벗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여전히 군의 심장부를 향해 열려 있었다. 며칠 전 그는 치려단에 있는 옛 부하로부터 한 가지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다. 신형통신망이 원인 불명의 사고로 마비되었다가 한 초임 소위에 의해 단 몇 분 만에 복구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시스템을 제 자식처럼 아는 그는 그것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비범한 소위의 뒷이야기가 궁금했다. 그의 정보망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그리고 그에게 전달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케르베로스-3를 복구했던 그 유능한 여군 장교가 폭행을 당하고 부상 사실이 은폐된 채 격리되어 있다는 것. 송치훈, 조태규, 강민혁, 최진원 장군은 나직이 그 이름들을 은조렸다. 그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났다. 군의 명예를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그는 평생 경멸하고 혐오했다. 한편 편지를 붙이지 못해 절망에 빠져 있던 박시우 이병은 관물대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그때 문득 어릴 적 군인이었던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시우야, 군대에도 썩은 사과는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그 썩은 사과들 때문에 나무 전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스템이 너를 외면할 때 그때는 진짜 군인을 찾아야 한다. 나무의 뿌리와도 같은 진짜 군인을. 할아버지가 평생 존경에 마지 않았던 단 한 명의 군인. 바로 최진원 장군이었다. 순간 박시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하 소위님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감시를 뚫을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이 편지가 군의 전설에게 향한다면 그는 미친 척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진원 장군 팬클럽이라는 이름의 낡은 온라인 카페와 그곳에 적힌 사서함 주소를 찾아냈다. 박시우는 낡은 편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대장 최진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이 보고 겪은 모든 것을 적었다. 하설리 소위의 비범한 능력, 통신망 사보타주, 명백한 폭행과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지금 그녀가 처한 끔찍한 상황까지. 이것이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자 유일한 희망이었다. 편지를 다시 봉한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야음을 틈타 부대 담장 너머 마을로 향하는 유일한 통로인 작은 배수로를 향해 기어갔다. 차가운 창고 안 하설리는 감각 없는 팔을 내려다보며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병사의 절박한 편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닿기 위해 어둠을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희망의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박시우 이병의 편지는 며칠 밤낮을 달려 마침내 강원도 산골의 고즈넉한 고택에 닿았다. 최진원 장군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미동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갓 뽑아낸 듯 날카로운 그의 눈빛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지날 때마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 젊은 병사의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문장들은 그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부패의 실체를 생생하고 끔찍한 현실로 그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하설리. 케르베로스-3를 단 몇 분 만에 복구해낸 그 비범한 소위의 이름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군의 미래를 이끌 제목이라 생각했던 젊은 장교가 썩어빠진 고인 물들의 시기와 폭력 아래 쓰러져가고 있었다. 최진원 장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은 너무 느리고 또 다른 은폐와 방해에 부딪힐 것이 뻔했다. 그는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병든 뿌리를 직접 도려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된 붉은색의 특수 암호화 전화기를 들었다. 이 전화기는 군 최상층부와의 비공식 직통 라인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신호음이 간 뒤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합참의 하산입니다. 육군 소장 하산. 최진원 장군은 그의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다. 군내 최고의 전략가이자 가장 강직한 지휘관 중 한 명. 그리고 하설리 소위의 가장 큰 오빠. 하 장군 최진원 예비역 대장이요. 시간을 뺏어서 미안하지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
전설적인 노장의 이름에 수화기 너머의 하산은 즉각 자세를 바로잡았다. 대장님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침착하게 듣길 바라오. 자네 동생 칠산악여단 통신대대 하설리 소위에 대한 이야기요. 최진원 장군은 감정을 배제한 채 박시우 이병의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하나씩 전달했다. 설리가 어떻게 통신망 사보타주를 막아냈는지, 그로 인해 어떤 미움을 샀는지, 조태규 중사에 의한 명백한 폭행, 송치훈 대위와 강민혁 중위에 의한 조직적인 은폐, 엉터리 진단, 그리고 현재 그녀가 낡은 창고에 감금된 채 신경 손상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한마디 한마디가 수화기 너머의 침묵의 파문을 일으켰다. 최진원 장군의 말이 끝났을 때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무겁고 살벌했다. 알겠습니다, 대장님. 귀한 정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했지만 그 안에선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가 느껴졌다.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망설임 없이 2통의 전화를 더 걸었다. 동해 최전선에서 최신의 이지스함을 지휘하고 있는 동생, 해군 대령 하진에게, 그리고 서해 상공에서 스텔스기로 영공을 수호하고 있는 막내 동생, 공군 소령 하강에게. 설리가 당했다. 짧은 한마디. 그 말은 대한민국 영해와 영공을 지키는 두 호랑이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이성적이고 냉철했던 엘리트 군인들의 가면이 깨지고 하나뿐인 여동생을 지키려는 오빠들의 원초적인 분노가 포효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잠자던 호랑이들이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하산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당장 육군 참모총장님을 연결해. 긴급 상황이다. 그리고 헬기 준비시켜. 목적지는 화천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의 분노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감히 호랑이의 새끼를 건드린 어리석은 하이에나들의 소굴이었다. 하산 소장의 전화 한 통은 군 상층부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다. 살아있는 전설인 최진원 장군의 이름과 합참의 핵심 인사인 하산 소장이 자신의 여동생이 폭행 후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한 순간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모두가 직감했다. 육군 참모총장의 직접 명령이 떨어졌다. 육군 본부 직할의 특별합동조사단이 전례 없는 속도로 꾸려졌다. 그것은 요청이 아닌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전포고였다. 같은 시각 화천 칠산악여단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이에나들이 승리에 취해 있었다. 송치훈 대위와 조태규 중사, 강민혁 중위는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자축하고 있었다. 하소위, 이제 제 발로 군복 벗겠다고 하겠지? 아주 꼴 좋아.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밟아줘야 제맛을 압니다. 송치훈은 완벽했던 혹한기 훈련에 대한 상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여군 장교 1명, 기존의 알턴 지병 악화로 명예 전역 예정이라는 문구를 추가할 생각이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자신들 머리 위로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 시각 차가운 창고 안에서 하설리의 의식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마비 증세는 어깨를 넘어 가슴 부근까지 번져왔다. 고열에 시달리며 간간히 정신이 들 때마다 그녀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병사들의 웃음소리, 훈련 구호, 평화롭게 돌아가는 부대의 일상. 세상은 그녀 없이도 잘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먼지 쌓인 공간 속에서 잊혀가는 존재였다. 싸우고자 했던 의지마저 차가운 먼지와 함께 쓰러져가는 듯 했다. 서울의 군 비행장. 세 대의 검은색 군용 헬리콥터가 육중한 로터 소음과 함께 이륙했다. 선두 헬기에는 전투복에 자신의 계급장과 훈장을 모두 부착한 하산 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주위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날아온 해군 대령 하진과 공군 소령 하강 역시 각자의 군복을 입은 채 그와 함께였다. 서로 다른 군복을 입은 세 형제는 그러나 지옥의 악귀와도 같은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헌병들이 도열해 있었다. 헬기는 치려단의 공식 헬기장이 아닌 최진원 장군이 전달한 낡은 창고의 좌표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갔다. 하늘이 검은 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마침내 심판의 폭풍이 지상에 도달하려 하고 있었다. 콱콱콱콱콱 마이너스. 부대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헬리콥터의 굉음이 고요하던 여단의 오후를 찢었다. 막사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이 모두 뛰쳐나와 하늘을 가리켰다. 세 대의 검은 헬기가 자신들의 훈련장이 아닌 부대 가장 외진 구석으로 하강하고 있었다. 헬기는 눈과 흙먼지를 폭풍처럼 일으키며 착륙했다. 잠시 후 주 해치가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하산 소장이었다. 어깨에 번쩍이는 두 개의 별. 그는 권위와 분노 그 자체의 현신이었다. 그의 뒤로 해군과 공군의 정복을 입은 두 동생, 그리고 무장한 헌병들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던 송치훈, 조태규, 강민혁이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린 인물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세 사람의 안색은 새하얗게 질렸다. 혼란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하지만 하산은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의 최우선 순위는 동생이었다. 그는 굳게 잠긴 창고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그대로 군홧발로 문을 걷어찼다. 쾅! 낡은 문짝이 비명을 지르며 부서져 나갔다. 어둡고 먼지 쌓인 창고 안 하산은 더러운 간이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동생을 발견했다. 가늘게 숨을 내쉬며 겨우 의식을 붙들고 있는 설리. 그는 동생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져 나왔다. 설리야, 오빠 왔다. 그 한마디에 설리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빛이 돌아왔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오빠. 함께 대기하고 있던 군의관과 의무병들이 신속하게 움직여 설리를 전문 들것에 옮겼다. 동생이 응급 헬기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하산은 얼어붙은 세 남자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들의 심장을 찔렀다. 조태규 중사, 강민혁 중위, 송치훈 대위. 그는 한 명 한 명의 눈을 정확히 쳐다보며 말했다. 육군 참모총장 직권으로 귀관들을 직권 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상해 및 사건 은폐 공모 혐의로 현 시간부로 체포한다. 체포해. 그의 말이 끝나자마지 헌병들이 달려들어 세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다. 자, 잘못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조태규가 비굴하게 울부짖으며 저항했지만 헌병의 단단한 소나기에 제압당했다. 송치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와 친절한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 자리엔 비겁하고 앙상한 본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하설리가 실려나간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단의 모든 장병들이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심판이 아니었다. 부패한 권력에 대한 군의 자정 능력이 가장 압도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하설리는 즉시 국군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진단명은 제오경추 이하 신경 손상을 동반한 심각한 경추부 손상. 조금만 늦었더라면 전신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던 끔찍한 부상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 영구적인 마비는 막았지만 오른팔로 이어지는 신경의 손상은 상당 부분 남았다. 그녀는 길고 고통스러운 재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다. 목의 깁스는 한동안 흉측한 의료용 헤일로 보조기로 대체되었다. 군사 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박시우 이병의 편지와 용기 있는 증언, 최진원 장군의 보이지 않는 압력 그리고 합동조사단의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가해자들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송치훈, 조태규, 강민혁은 모두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고 군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치려단 통신대대의 지휘부는 전원 교체되었고 군 전체에 걸쳐 병영 문화 개선과 지휘관 책임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강민혁이 그토록 설리를 증오했던 이유가 밝혀졌다.
그는 과거 공군 조종사였던 하강 소령과 같은 시기에 미 공군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었다. 그때부터 엘리트 집안에 대한 비뚤어진 질투와 열등감을 품어왔고 가장 취약한 목표였던 하설리에게 그 모든 악의를 쏟아부었던 것이다. 그의 정교한 괴롭힘은 결국 옹졸하고 시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몇 달 후, 설리는 병원 재활실 거울 앞에 섰다. 목을 옥죄던 보조기는 풀려 있었지만 목덜미에는 희미한 수술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전히 오른팔은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경력은 사실상 끝난 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인정받아 일병으로 조기 진급한 박시우에게서 온 편지였다. 소대장님은 저에게 진정한 지휘관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디 쾌차하시어 어디에 계시든 소대장님처럼 빛나는 분이 되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후에는 최진원 장군이 직접 병문안을 왔다. 그는 설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소위, 군인의 싸움터가 언제나 흙먼지 날리는 들판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네. 때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썩어빠진 제도 속에서 싸워야 할 때도 있지. 자네는 가장 중요하고 힘든 싸움에서 이겼어. 설리는 명예로운 의병 전역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군사법과 인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스쿨에 입학했다. 몇 년 후 검사 임용식, 단상 위에 선 하설리의 모습이 보였다. 잘 재단된 검은색 법복을 입은 그녀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전사처럼 보였다. 목에 남은 희미한 흉터는 그녀의 약점이 아닌 그녀가 싸워야 할 이유를 새겨놓은 훈장이었다. 오빠들의 어깨에 달린 별들이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그녀의 목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다. 이제 그녀는 힘없고 목소리 없는 이들을 위해 싸우는 스스로 빛을 내는 정의의 별이 될 것이다. 그녀의 새로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